안녕하세요. 금요사건 파일 디바제식합니다. 2003년 6월 10일 오후 2시 서울 강남경찰서는 비상사태에 돌입합니다. 20대 딸이 납치당했다는 부모의 다급한 신고가 들어왔기 때문이었죠. 2000년대 초반 그 당시만 해도 어린애들뿐만 아니라 젊은 여성을 대상으로 한 유괴, 인신매매 사건이 성행했습니다. 특히나 이번 신고에서 수사팀이 더 다급했던 이유는 사건이 발생한 지 꽤 많은 시간이 지났기 때문인데요. 신고가 늦어진 거죠. 참고로 납치 사건에는 구조 골든타임이라는 게 있습니다. 최소 2시간에서 최대 4시간 이내에 이 범인을 추적하지 못하면요, 피해자가 생명을 잃을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게 되는데요. 이번 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부모는 딸이 납치되고 12시간이 지나서 신고를 접수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었고요. 신고자 48살의 아버지 김 씨는 울먹이면서 이렇게 진술했습니다. 신고를 하면요, 우리 딸 생명이 도리어 위험해질 것 같았어요. 그 얼마 전에도 신고했다가 결국 유괴범이 아이를 죽였잖아요. 아버지는 다음으로 그날의 상황을 하나씩 설명해 가기 시작합니다. 지난밤 자정이 막 넘어가는 늦은 시간이었습니다. 딸에게서 전화 한 통이 걸려왔죠. 아빠, 나 대학로에서 친구 생일 파티하고 이제 집에 가요. 21살이던 대학생 딸, 가면 김영경 양이었는데요. 딸은 평소와 다름없이 밝은 목소리였고요. 부부 역시 별다른 걱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애가 성인이 되고 대학에 가고 나서부터는 이렇게 귀가가 늦어지기 일쑤였거든요. 그렇다 해도 영경 양은 항상 부모님에게 먼저 보고하는 성격이었습니다. 평소에도 큰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고 워낙 착실한 딸이었기 때문에 잔소리조차 필요하지 않았고요. 그 통화가 끝난 후 그런데 분위기가 점점 평소와 달리 불길해집니다. 자, 4호선 대학로역에서 김양이 사는 압구정역까지는요, 아무리 넉넉하게 잡아도 1시간 내면 충분히 도착할 거리입니다. 그런데 2시간이 지나도록 딸이 집에 오질 않아요. 아무런 연락도 없고요. 점점 불안과 초조함을 느끼던 부부는 잠도 못 자고 뜬 눈으로 딸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러다 새벽 3시 조용한 거실에 시끄러운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영경이냐? 너 이 녀석 어디 있어? 수화기 넘어 잠깐의 침묵이 흘러요. 그리고 곧 굵고 낮은 목소리가 들렸죠. 딸은 우리가 데리고 있습니다. 아침에 은행 문 여는 대로 몸값 1억 원을 준비해서 여의도 공원으로 오세요. 만약 신고하거나 허튼 짓 하면 딸의 목숨은 보장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가 미처 뭐라 설명할 틈도 없이 상대는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어버렸죠. 순간 김 씨의 머릿속은 캄캄해졌습니다. 애지중지 키워온 외동딸이 지금 납치를 당한 상황이에요. 도저히 믿을 수가, 믿고 싶지 않죠. 경찰에 신고할까 잠깐 고민했지만 아까 그 남성이 말한 협박이 걸렸습니다. 해겨나 딸을 해칠지도 모르니까 불안해요. 이런 김 씨의 고민을 예상이라도 하듯 납치범은 밤새 몇 차례에 걸쳐 전화를 더 걸어왔어요. 그저 경찰에 알리지 말아라, 이 요구만 잘 들어주면 깔끔히 딸을 보내주겠다고 약속했죠. 당시로서 부부는 그저 범인들의 말을 믿을 수밖에 없었는데요. 다음날 오전 9시 30분 여의도로 간 김 씨는 한 은행 지점에서 1억 원을 인출합니다. 현금을 여행용 가방 안에 다 담았고 여의도 공원으로 가서 범인의 전화를 기다려요. 잠시 후 딸의 핸드폰으로 연락이 옵니다. 약속 장소 변경합니다. 강변도로 난지도 근처 철길 옆으로 돈 가방 가지고 오세요. 잠시 후 10시 아버지 김 씨가 돈이 든 가방을 그 철길 노변 위에 내려놓고 그곳을 떠나요. 그걸 지켜보고 있던 범인이 신속히 가방을 수거해 갔고요. 자, 그렇게 돈을 챙겼습니다. 근데 이후에 아무런 연락이 오지 않았어요. 내가 돈을 줬으니 딸의 생사라도 확인해야겠다 했지만 범인은 묵묵부답입니다. 부모는 애 같았고 이제 더 이상 이거 자기들끼리만 해결할 수 없다는 걸 깨달아요. 그리고 바로 경찰에 신고를 한 상황이었죠. 신고 접수 직후 강남경찰서 수사팀은
김연경 양을 납치한 최소 2명으로 추정되는 일당을 잡기 위해 수사에 돌입합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그들이 지금 딸의 핸드폰으로 계속 연락을 취하고 있었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경찰이 즉각 그 휴대폰 위치를 추적했고 머지않아 발신 위치가 확인됩니다. 마지막 신호가 잡힌 곳은 마포구 성산대교 북쪽에 있는 한강시민공원 근처였어요. 수십 명의 경찰이 그곳으로 향하는데요. 일대 급습해서 행인들 다 통제하고 검문 검색을 강화합니다. 분명 이쯤에 수상한 범인들의 모습을 포착하리라 기대한 거예요. 두 팀으로 나눴고요. 한 팀은 휴대폰에 신호가 잡힌 곳을 중심으로 탐문, 또 다른 팀은 한강공원 내에 있는 그 CCTV들을 다 확보해서 영상 속에 수상한 인물이 있는지 추적했죠. 물론 이들의 모든 활동은 신속하지만 은밀히 진행됩니다. 행여라도 범인들이 눈치채면 김연경 양의 생사는 더욱더 불투명해질 테니까요. 그렇게 부모의 신고가 접수된 지 약 3시간이 지난 오후 5시. 이 형사, 저기 좀 봐봐. 망원지구 한강 둔치에서 검문을 하고 있던 형사들의 눈에 2명의 남성이 들어옵니다. 당시 이들은 주차장에 각기 차 2대를 세워뒀고요. 한쪽에 있는 옵티마 차 안에 둘이 같이 앉아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때 마침 경찰의 눈에 수상한 게 들어왔습니다. 살짝 트렁크가 열려 있는데요. 그 틈새로 전깃줄을 묶는 플라스틱 끈 같은 게 빠져나와 있던 거예요. 동시에 경찰은 승용차에 앉아있던 그 한 남성의 몸에 주목을 하는데 팔과 목 뒤에 뾰족한 것에 긁힌 듯한 상처가 있더라고요. 경찰이 바로 다가갔죠. 실례합니다. 잠시 불신 검문하겠습니다. 갑작스러운 경찰의 등장에 남성들은 눈에 띄게 당황합니다. 안절부절 못하면서 어딘가 잔뜩 겁에 질려 있어요. 노련한 형사는 이놈들 맞다 라는 직감이 강하게 들었죠. 잠시 후 트렁크를 활짝 열어보는 순간 의심은 확신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 안에는 거액의 현금 다발이 들어있었습니다. 경찰이 이 돈을 어디서 났냐 출처를 추궁하자 이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냥 막 시선만 피해요. 자, 여기서 일단 급한 건 김연경 씨의 생사입니다. 그래서 다짜고짜 지금 피해자 김연경 씨 어디 있습니까? 강한 추궁이 이어졌어요. 그러자 2인조 중 한 명이 말합니다. 죄송합니다. 동시에 그는 다른 한쪽에 세워져 있는 코란도 차량을 가리켰죠. 서둘러 그곳으로 향한 경찰은 뒷좌석에 놓여있는 대형 가방을 확인합니다. 차 문을 여는 순간 코를 찌를 듯한 아주 불쾌한 냄새가 풍겼어요. 가방을 쭉 열어보는데 20대 초반 젊은 여성의 사체. 네, 그렇게 김연경 씨가 끝내 죽은 채 발견됩니다. 이 소식을 들은 부모는 그 자리에서 다리가 풀렸고 망연자실하고 말았는데요. 20대 여성을 납치해서 몸값을 받아낸 뒤 끝내 살해하고만 2명의 일당. 다행히도 이들 범행은 하루 만에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이 2사람이 과연 누군지 그리고 범행 동기가 뭔지가 밝혀지면서 대중들은 또 한 번 충격에 휩싸였죠. 이들이요, 연경 씨와 마찬가지로 20대 중반에 불과한 젊은 청년들이었어요. 26살 한 씨와 25살 박 씨. 2사람은 고교 동창인데요. 사건 발생 보름 전부터 범행을 계획하고 있었죠. 동기는 예상대로 돈이었습니다. 특히나 이 중 한 씨는 이혼 소송 과정에서 아내에게 줄 위자료 1,500만 원을 마련하기 위해 이 납치 범행을 계획했다고 말해요. 반면 박 씨의 경우에는 용돈 마련을 위해서 범행에 동참했다고 진술했고요. 그러면서도 빚에 쪼들리는 여자친구가 있는데 그녀를 도와주려고 돈이 필요했다는 자백이 정말 황당 그 자체입니다. 아내한테 줄 위자료, 여자친구 생활비 때문에 또 다른 여성을 죽인 거예요. 처음 이들이 범죄를 모의했을 당시부터 대상은 부유층이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주로 강남 부촌 거주지 일대를 돌아다녔고요. 그 중에서도 자신들이 쉽게 제압할 수 있는 젊은 여성을 타겟으로 했어요. 사실 범행이 있기 전에 2사람 모두 강남 소재의 백화점과
미용실에서 근무를 했던 이력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지리에 밝았고요. 또 소위 돈 많은 강남 여성이 누군지도 좀 한 번에 알아볼 수 있었다고 자신했죠. 그렇게 한 씨와 박 씨가 여러 동네를 물색한 결과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인근이 가장 적합하겠다라고 판단합니다. 여기가 낮에는 유동인구가 많은 편이에요. 그런데 주택가다 보니까 늦은 밤이 되면 버스도 끊기고 또 인근의 상가들도 다 문을 닫아서 굉장히 한적해지거든요. 뭐 아무리 여기서 난다 긴다 하는 한국의 부유층이 산다곤 하지만 밤이 되면 범행을 위한 최적의 장소가 되는 거였죠. 게다가 CCTV가 있긴 한데요. 어두운 새벽 시간에 범행을 저지른다면 설사 찍힌다 해도 그 당시에는 이제 식별이 좀 불가능할 거라는 계산도 있었습니다. 화질이 좋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렇게 범행 당일이던 6월 10일 새벽 1시 압구정동 아파트촌을 어슬렁거리던 두 범인의 눈에 대상이 포착됩니다. 바로 생일 파티를 마치고 밤늦게 집으로 귀가하고 있던 김연경 양이었죠. 당시 그녀는 유행하던 해외 브랜드 가방을 하나 들고 있었습니다. 또 손목에는 금팔찌도 차고 있었고요. 우리도 알잖아요. 압구정 현대아파트 하면 대한민국 부의 상징이라는 걸요. 거기에 사는 20대 젊은 여성, 범인들에게는 그저 좋은 먹잇감으로만 보였죠. 차에서 내린 박 씨가 먼저 그녀의 뒤를 은밀히 쫓았습니다. 그러다 적당한 때에 습격을 했고 입을 틀어막은 채 끌고 가서 갓길에 세워둔 한 씨의 코란도 차량으로 밀어넣습니다. 미리 준비해둔 플라스틱 끈으로 김양의 손과 발을 결박해요. 이후 압구정동을 빠져나온 이들은 거기서 멀리 떨어지지 않은 성산대교 인근 한강 둔치에 차를 세웠습니다. 그 과정에서 김 씨의 휴대폰 다 빼앗았고요. 아버지에게 연락을 해서 1억 원 준비하라고 요구합니다. 그렇게 한강 주차장에 계속 차를 세워두고 연락을 취한 거예요. 다음날 오전 아버지를 만나서 돈을 받기로 했죠. 그러면서 장소를 이동하는데 여의도였다가 장소를 난지도로 바꿉니다. 그리고 자기네들도 그 인근으로 이제 가게 돼요. 이 또한 모두 계획의 일부였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두 사람이 흩어지게 되는데 한 씨는 돈가방을 가지러 갑니다. 자, 그럼 이제 차 안에는 김연경 양과 박 씨가 단둘이 남게 되죠. 그리고 머지않아 한 씨한테 전화가 걸려왔어요. 야, 드디어 돈 챙겼어. 아주 두둑하네. 그렇게 목표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는 순간 박 씨는 문득 김양이 살아있다는 존재 자체가 부담스러워졌습니다. 만약 이대로 보냈다가 신고하면 후환이 너무도 두렵죠. 당연히 잡힐 게 뻔해요. 사실 김연경 양은요. 인질이 된 상황에서도 이들에게 당돌하게 굴었습니다. 전혀 겁을 먹지 않은 채 맞선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당신들 얼굴이랑 차 다 봤다. 당신들 경찰에 잡히는 건 문제다. 아무래도 이런 말에 범인 박 씨가 위축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녀를 없애는 게 낫겠다고 판단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 저쪽 멀리서 사람이 지나가는 거예요. 이걸 눈치챈 연경 양이 살려주세요! 하고 살짝 열린 창틈으로 크게 소리칩니다. 당황한 박 씨가 그녀의 입을 틀어막았고 격한 몸싸움이 벌어지는데 그러다 결국 옆에 있던 플라스틱 끈으로 목을 힘껏 졸라 살해합니다. 그렇게 범행 후 박 씨는 공범 한 씨에게 전화를 걸어요. 어쩔 수 없이 여자를 죽였다. 처리를 해야 하니 시신을 담을 커다란 가방을 구해오라고 지시했죠. 그리고 위치가 추적될 것을 우려해서 그녀의 핸드폰을 버리고 이제 상황을 대비하라고 말합니다. 잠시 후에 공범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던 박 씨가 김양과의 몸싸움에서 손톱으로 자신의 몸이 핥히게 된 사실을 알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반대로 죽은 김양의 손톱에 자기 살점이 남아있을 거잖아요. 이게 이제 두려워진 거죠. 그래서 바로 죽은 김양의 손톱을 다 깎았고요. 완벽한 처리를 위해 소독까지 하게 되죠. 정말 철저한 증거인멸이었어요. 잠시 후 한 씨가 가방을 가지고 도착합니다. 거기에 사체를 넣었고 코란도 차량 뒷좌석에 방치해 두었죠.
자, 이제 두 사람에게 남은 건 돈을 나누는 작업입니다. 각각 5천만 원씩 가져가기로 했고요. 양쪽의 차량 트렁크에 나눠 담아요. 그리고 나서 생각나는 건 시신 처리 어떻게 하지? 한참을 고민하던 이들은 밤이 되길 기다린 후 가방에다가 커다란 돌을 매달아서 한강에 수장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렇게 어둠을 기다리던 중이었어요. 그런데 경찰이 뒤쫓고 있었잖아요. 수상하게 주차되어 있는 차를 발견한 경찰의 검문에 딱 걸린 겁니다. 차를 열어보니 현금 다발 가득, 다른 차에선 시신이 발견됐어요. 빼박이죠. 그렇게 일확천금에 눈먼 범인들의 어리석고도 허황된 꿈은 범행 하루 만에 막을 내렸습니다. 강도 살인, 납치, 인질 강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범인들은 과연 어떤 판결을 받았을까요? 먼저 범행을 주도하고 직접 김양을 살해했던 박 씨는 무기징역, 공범에 가담했던 한 씨는 징역 8년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 사건은 강남의 부유층 동네에 살던 젊은 여성이 표적이 되었다는 사실로 사실 그 당시에 꽤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특히나 또래의 젊은 여성들도 나 역시 표적이 될까? 특히나 그 동네 사는 사람들은 더욱더 밤에 돌아다니는 걸 두려워했겠죠. 참고로요, 추후 언론조사 결과 살해된 김양은 범인들이 예상했던 대로 그렇게 사치스러운 부유층 여성이 아니었던 것으로 밝혀집니다. 아버지 김 씨가 저명한 내과 의사긴 했어요. 그래서 일반 중산층 이상 가정인 건 맞는데요. 평소 김양은 친구들 사이에서도 검소하고 성실한 사람으로 통했습니다. 앞서 범인들이 눈독을 들였던 명품 가방 역시 통신사의 어떤 오랜 고객들한테 주는 사은품이었대요. 그리고 손에 차고 있던 금팔찌, 귀금속들은 모두 브랜드 제품이 아니라 그냥 평범한 액세서리에 불과했고요. 이런 사실이 뒤늦게 밝혀지자 일각에서는 그녀가 압구정동에 살지 않았더라면 비극을 피했을지 모른다 라는 씁쓸한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지 20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대한민국에서 강남 압구정이라는 곳은 우리 사회의 부와 어떤 욕망의 상징으로 남아 있습니다. 상위 1% 부자들이 사는 곳, 일반인은 꿈꾸지도 못하는 집값이 형성된 곳. 그런데 사실 그 평판의 이면에는 빈부격차에 대한 상실감과 질투, 분노가 섞여 있는 건 아닐까요? 오늘 사건의 범인들은 그 욕망을 참지 못하고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돈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겠다는 잔혹함. 많은 시간이 지났지만 그날의 비극은 여전히 우리 사회의 그림자로 남아서 조용히 경고하고 있는 듯합니다. 지금까지 금요사건 파일 디바제시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금요사건 파일 디바제시카입니다. 대구광역시 남구 봉덕동에 살고 있던 23살 정나리 씨. 그녀는 친구 신 씨와 함께 카페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젊은 나이였는데도 사장이 되어보겠다라는 꿈을 가지고 친구와 소자본으로 아담한 가게를 차리게 된 거죠. 그녀는 매일 이 가게를 쓸고 닦으면서 누구 못지않은 안정적인 수익을 내겠다고 매번 다짐했습니다. 그러던 2005년 1월 22일, 이날 나리 씨는요, 퇴근을 한 후에 오랜만에 친구들과 술자리를 갖게 돼요. 이게 밤 늦게까지 계속 이어졌죠. 그러다 새벽 2시쯤 갑자기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남자친구 김 씨로부터 걸려온 전화였는데 나리 씨가 웬일인지 통화하는 걸 주저해요. 핸드폰은 끊임없이 울렸고 마지못해 그녀가 전화를 받게 되는데 그러자마자 이 남자친구가 불같이 화를 냅니다. 왜 전화 안 받아? 나 지금 집에 들어가니까 너 당장 들어와. 이 남자친구가 다른 모임에서 술자리를 갖고 있었는데 이제 귀가하는 길이니 너도 빨리 와라 라고 재촉하는 거예요. 근데 당시 이 목소리가 얼마나 컸는지 수화기 밖에서도 생생히 들릴 정도였죠. 그런데 이 전화를 받은 직후부터 나리 씨의 상태가 좀 심상치 않았습니다. 집에 가기 싫다 라면서 친구들을 붙잡는 거예요. 여기서 잠깐 이 커플에 대해 알아볼게요. 두 사람이 처음 만난 건 2달 전이었습니다.
남성 김 씨가 나리 씨네 카페에 커피를 사려고 들렸다가 여기서 이제 서로 호감을 느끼게 된 거죠. 성격이 잘 맞았는지 두 사람은 며칠 만에 연인 사이로 발전했고요. 2개월 만에 동거까지 결심합니다. 그렇게 모든 게 순조로울 줄 알았지만 위기는 머지않아 찾아왔습니다. 같이 살다 보니까 이 남자친구가 상당히 강한 집착과 또 폭력성까지 보였기 때문이에요. 나리 씨 지인들에 따르면 친구들하고 있을 때 수시로 남친에게 전화가 옵니다. 어디야? 언제 와? 빨리 집에 와! 계속 재촉하는 거죠. 근데 이런 행동은 애정을 넘어 괴롭힌 수준으로 느껴졌어요. 사건 당일 나리 씨는 그날따라 막 집에 안 가겠다라며 완강히 버텼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지금 새벽이 지나가는데 계속 술만 마시고 있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결국 친구들이 취한 그녀를 부축해서 나리 씨의 자택인 봉덕동 원룸촌으로 향합니다. 친구가 함께 택시에서 내려줬고 집으로 걸어가던 길에 나리 씨가 돌연 털썩 주저앉더니 흐느끼기 시작했죠. 아, 야, 나 집에 들어가기 싫다고. 제발 나 좀 내버려둬. 당시 친구는요, 이 모습을 보고 나리 씨가 주사를 부린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겨우 달래가지고 그녀를 집 안까지 데려다 주었죠. 이때 남자친구는 집 안에서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동업자였던 신 씨가 먼저 카페에 도착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나리 씨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아요. 몇 차례 전화를 걸었죠. 근데 핸드폰이 꺼져 있더라고요. 술 마시고 힘들어서 못 일어났나? 싶었지만 나리 씨는 그날 늦은 저녁까지 연락 두절 상태였습니다. 결국 신 씨가 퇴근 후에 나리 씨 집에 찾아가요. 문을 막 두드리는데 인기척이 없는 거예요. 아, 얘가 도대체 무슨 일이지? 하고 의아해하던 그때 옆집에 살던 이웃 남성이 문득 다가옵니다. 저기요, 혹시 무슨 일 있어요? 신 씨는 여기 사는 사람이 친구인데 연락이 되지 않는다 라고 털어놨어요. 그러자 옆집 남자가 묘한 이야기를 합니다. 아, 사실요. 오늘 새벽에 계속 싸우는 소리가 들렸어요. 한 3시간 정도? 여자 비명소리도 들었고요. 자, 더 정확히는요. 나리 씨가 집에 도착하고 불과 10분이 지난 새벽 4시 10분부터 격렬하게 싸우는 소리가 들렸다고 해요. 욕설은 기본이고 뭐 뺨을 때리고 거기에 막 머리를 쿵쿵 찢는 소리에 이어서 여성의 비명소리까지 들었다는 겁니다. 사실 이 소음이 굉장했어요. 그래서 온 빌라에 울려 퍼졌고 몇몇 주민들의 잠을 깨우기도 했고요. 이 다투는 소리는 아침 7시가 되어서야 끝났다고 하는데 이걸 듣게 된 신 씨가 수상하잖아요. 그래서 즉각 경찰에 실종 신고를 접수합니다. 경찰도 바로 나리 씨를 찾아 나서요. 그런데 이 당시가 2005년이잖아요. CCTV 보급률이 낮고 또 차량 블랙박스도 대중적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무턱대고 실종된 나리 씨의 행방을 쫓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일단 경찰은 주민들의 증언을 토대로 나리 씨의 남자친구 김 씨를 유력 용의자로 판단합니다. 여러 차례 조사를 하면서 그를 강하게 압박했어요. 하지만 김 씨는 너무도 억울하다는 입장이었죠. 자신은 그날 새벽 2시 40분쯤 먼저 집에 와서 잠이 들었고 또 자기도 만취한 상태라 여자친구가 늦게 집에 들어온 것조차 몰랐다고 말합니다. 이때 경찰이 물었죠. 아니 근데 빌라 주민들이 전부 싸우는 소리를 그 시끄러운 소리를 들었다는데 그것도 몰랐어요? 김 씨는 아무 소리도 듣지 못한 채 다음날까지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고 진술합니다. 그러다 오전 11시에 이 김 씨가 느지막이 일어났는데 여자친구가 보이지 않았대요. 다만 화장실 변기 옆에 구토한 흔적이 있어서 아, 집에 왔다 또 나갔구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전화를 해봤지만 핸드폰은 꺼져 있었죠. 여기에 화가 난 김 씨는 자신의 화를 좀 식히기 위해 밖으로 나가게 되고요. 또 저녁 6시쯤엔 친구들과 팔공산으로 드라이브를 갔다고 말합니다. 다 마치고 집에 돌아왔지만 여전히 여자친구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어요. 여기에 이제 좀 열 받았죠? 그리고 가출했나 싶어서 그럼 나도 이 집에 있을 필요가 없지
라는 생각에 짐을 챙겨 본가로 돌아갔다고 설명합니다. 자, 과연 김 씨의 진술은 사실일까요? 일단 친구들에게 확인을 해보니까 팔공산에 드라이브를 간 건 사실이었어요. 그런데요, 이때 그 친구 이 씨로부터 좀 수상한 이야기를 듣게 돼요. 이 씨가 그날 새벽에 잠을 자던 중에 갑자기 전화벨이 울려가지고 이 소리에 깨어난 거예요. 시간을 보니까 새벽 6시. 아니, 도대체 누가 이런 시간에 전화를 하는 거야? 발신인을 봤는데 모르는 번호입니다. 그래서 이 씨가 그냥 무시할까 하다가 그냥 혹시 몰라서 전화를 받았어요. 수화기 너머로 여보세요? 익숙한 목소리가 들리는데 그게 친구 김 씨였던 겁니다. 친구가 뭐라고 하냐면 야, 이따 저녁에 팔공산으로 드라이브 가자. 이 용건을 말하고 끊었대요. 아니, 그 이른 새벽 시간에 갑자기 약속을 잡으려고 전화를 했다는 게 좀 이상하다는 진술이었죠. 여기서 경찰은 몇 가지 또 수상한 점을 찾아내요. 자, 생각해보세요. 앞서 용의자 김 씨가 오전 11시까지 쭉 잠을 잤다고 했습니다. 근데 친구 이 씨한테 전화를 한 건 새벽 6시라고요? 이 앞뒤가 맞지 않아요. 게다가 친구 이 씨가 모르는 번호였다라고 했는데 아니 당연히 친한 친구 번호가 핸드폰에 저장이 되어 있을 텐데 이걸 어떻게 모르지 싶은데 즉 이건 김 씨가 다른 사람의 핸드폰이나 또는 공중전화를 사용해서 전화를 건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요, 이거 추적해보면 진짜 행적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근데 안타깝게도 실패하고 말죠. 2005년 당시에 기술의 한계에 부딪혀서 발신 내용만 조회가 가능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씨의 전화 기록에는 그 새벽의 전화가 찍혀 있지 않았어요. 추후에 이 전화가 이제 어디서 왔는지 밝혀지는데 대구 시내의 한 공중전화라고 드러납니다. 한편 경찰은 이 남자친구 김 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나리 씨가 살해당했을 가능성을 고려하고 있었죠. 그 이유는요, 일단 나리 씨가 실종된 이후에 전혀 생활 반응이 보여지지 않았어요. 핸드폰, 카드, 통장, 입출금에 병원 내역까지 다 뒤졌지만 나리 씨가 살아있다는 흔적이 나오질 않는 겁니다. 고민하던 경찰은 결국 이건 단순 가출이나 실종이 아니다. 시신 없는 살인사건이다 라고 판단을 했고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합니다. 그렇게 그녀가 사라진 지 5일이 지난 1월 27일 마침내 나리 씨와 남자친구가 함께 살던 그 자택의 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여기가 아주 중요한 곳이에요. 그런데 수사관이 집안에 들어가자마자 좀 기묘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아니 이게 이상할 정도로 아주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던 거예요. 세면대, 변기, 하수구 모두 완벽히 청소된 상태였죠. 심지어 DNA 검사를 해보는데요. 오직 화장실에서만 김 씨, 남자친구의 DNA가 발견됩니다. 이거 이상해요. 나리 씨는 이 집에서 2주간 생활했어요. 최소한 지문이나 머리카락이 나오는 게 당연합니다. 게다가 아까 남자친구가 변기 옆에 여자친구가 구토한 흔적을 봤다고 했잖아요. 그런데도 나리 씨의 DNA가 전혀 없다? 즉 누군가 흔적을 열심히 지웠다는 걸 의미하겠죠. 한편 경찰이 의심의 눈길을 가지고 집안 곳곳을 살펴본 끝에 무언가를 포착합니다. 이 집 방문에 유리가 부착되어 있었거든요. 근데 여기서 미세하게 긁힌 자국이 나온 거예요. 게다가 이걸 다시 막 빡빡 닦아낸 흔적도 있고요. 추가적으로 침대 프레임 한쪽이 살짝 깨져 있었어요. 근데 그 옆에 있는 침대보에서 아주 작은 혈흔이 발견됩니다. 작은 피 한 방울. 그걸 바로 확인해 봤더니 나리 씨의 혈흔입니다. 여기까지는 미처 정리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게다가 김 씨의 운동화에서도 혈흔이 발견됩니다. 이 또한 아주 극소량이었는데 자, 지금 아무 일도 벌어진 게 아닌 것 같은 이 원룸에서 경찰이 속속 다른 증거들까지 찾아내요. 이번에는 안방 장롱을 열었거든요. 근데 이불이 겹겹이 쌓여 있었는데 그 중에 유독 하나가 축축하게 젖어 있는 거예요. 마치 이불을 빨고 바로 장롱 안에 넣어둔 것 같았죠. 왜 그랬을까?
그래서 그 이불을 이제 꺼내가지고 조사를 해보는데 여기서 딱히 뭐 혈흔이나 DNA가 나오진 않았습니다. 이불이 왜 축축하게 젖어 있었는지에 대한 미스테리는 지금껏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 남자친구가 용의자로 지목만 된 상태였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나리 씨가 확실히 살해됐다는 증거는 없어요. 지금 생사도 확실하지 않은 상황이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를 궁리한 끝에 경찰은 이번엔 빌라의 위치에 주목합니다. 보니까 집 앞에 폭 한 8.5m 1차선 도로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 빌라 1층은 주차장인데 그만큼 도로와 주차장이 있어서 차가 자주 드나들던 곳이죠. 만약에 범인이 나리 씨의 시신을 들고 집 밖으로 이동했다면 분명 외부에 쉽게 노출됐을 겁니다. 또 나리 씨의 키가 일반 여성들보다 좀 더 큰 170cm였어요. 그걸 고려한다면 당연히 쉽게 노출될 수 있겠죠. 그렇다면 운송수단이 필요했을 텐데. 바로 김 씨의 차량을 조사합니다. 근데 역시나 깨끗해요. 혈흔이나 범행의 흔적 나오지 않았죠. 그렇게 수사는 몇 달째 이어졌지만 결정적인 증거를 찾아내는데 실패합니다. 생각해보면요, 이 두 사람 사이에 다툼이 있었다는 것도 주민들이 소리를 들었다라는 걸 토대로 추정했을 뿐이었어요. 그러니까 김 씨는 계속 싸운 적 없다, 나는 여자친구가 들어온 것도 몰랐다라고 주장하니까요. 그래서 이 정황만으로 김 씨를 범인으로 지목할 수 있을까? 불안한 상황입니다. 그 와중에 드디어 재판이 시작됐죠. 1심 재판부는 그 침대와 운동화 바닥에 남아있던 혈흔이 살인과 사체 유기의 증거다라고 판단을 했어요. 또 주민들 진술을 토대로 김 씨가 여자친구를 긴 시간 폭행한 후 살해했다고 판단했고요. 그 결과 그에게는 살인 및 사체 유기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받게 됩니다. 그는 즉각 항소했죠. 2심에 갔는데 결과가 완전히 뒤바뀌어요. 1심과 달리 거기서 나온 혈흔의 양이 너무 극소량 아니냐, 이걸로 어떻게 살인을 입증하냐라고 판단된 겁니다. 두 사람 사이에 혹여라도 아주 살인이 날 만할 치명적인 싸움이 있었다면 사실 혈흔이 더 많이 발견되었어야 한다라는 논리인 겁니다. 또한 사실 이 사람들이 직접적으로 다투는 모습을 본 건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심지어 그 다투는 소리가 나는 집이 여기라는 증거도 없었습니다. 즉 이 말은 나리 씨가 제3자에 의해서 살해당했을 가능성, 그러니까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남아있다라는 판단하에 판결이 뒤집힌 거죠. 결국 김 씨에겐 무죄가 선고됩니다. 검찰이 상고했지만 기각되면서 무죄 판결은 확정되었고요. 이후 김 씨는 인터뷰를 통해 억울함을 토로했습니다. 자기로서는 사실 고작 2개월 만나서 동거한 여자친구였는데 그녀로 인해 살인자라는 누명을 쓰고 고생했다 라면서 고통을 호소한 거예요. 하지만 진짜 고통스러웠던 건 누굴까요? 정나리 씨 사건은 지금까지도 미제로 남아 있습니다. 그녀의 시신조차 발견되지 않았고요. 여전히 가족들은 진실을 알지 못한 채 암흑 속에 살고 있습니다. 한편 당시 경찰 조사에 실책이 있어요. 용의자를 빠르게 김씨 남자친구다라고 한정 지은 채 수사를 하다 보니까 혹여 나리 씨가 집 밖에서 제3의 인물에게 살해당했을 가능성을 간과해버린 거죠. 그냥 김씨가 범행한 거 맞다라는 생각에서 이걸 입증하기에 너무 급급한 나머지 정작 나리 씨의 마지막 행적에 대한 수사가 미진했던 겁니다. 어쩌면 이걸로 인해 진범을 놓친 건 아닐까요? 그런데요, 여러분, 이 사건 아직 끝이 아니에요. 지난 2019년 3월입니다. SBS 그 아래에서 정나리 씨 사건을 재조명하게 됐거든요. 근데 이때 제작진들이 새로운 증거를 찾아내게 돼요. 그건 바로 버려진 루이비통 가방이었습니다. 자, 다시 사건 당시로 돌아가서 2005년에 정나리 씨가 살던 빌라에서 600m 떨어진 곳에 살고 있던 여성 A씨가 있습니다. 근데 A씨가 그날 새벽까지 PC방에서 놀다가 집으로 돌아가던 길이었어요. 근데 저 멀리 빌라 입구에서 뭔가를 발견한 거예요. 다가갔죠? 그랬더니
루이비통 가방이 떡하니 있습니다. 뭐야 이거? 근데 이거 꽤 고가의 가방인데? 그녀는 이 길에 있던 가방을 집으로 가져왔어요. 그래서 안을 확인해 보니까 화장품 몇 개, 잡동사니가 들어있습니다. 근데 여기에는 지갑이나 신분증 같은 그러니까 가방 주인을 특정할 만한 건 없었어요. 그렇게 그날 이후로 A씨는 루이비통 가방의 새 주인이 된 거예요. A씨는요, 사건이 발생한 지 14년이 지난 그때까지도 이 가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감정을 해보니까 이게 진품이더라고요. 그리고 심지어 2003년에 생산된 한정품이고 20, 30대 여성에게 인기가 많던 제품이었죠. 그래서 혹시 이게 나리 씨의 것이 아닌가로 초점이 맞춰지는데 나리 씨의 유족들은 그녀가 평소 루이비통 가방을 사용한 건 맞지만 정확한 디자인은 기억하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요, 만약 빌라 주변에서 발견된 그 루이비통 가방이 나리 씨의 것이 맞다면 정말 높은 확률로 그녀가 살해당했을 것이라고 분석합니다. 오늘 사건을 조사하면서 가장 놀라웠던 건요, 그 시끄러운 다투는 소리를 들은 이웃들 중에 그 누구도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다는 점이었어요. 괜히 남의 일에 연루되고 싶지 않았던 거겠죠. 또 어쩌면 누군가 신고하겠지 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때 단 한 명만이라도 신고를 했다면 나리 씨에게 닥친 이 비극을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2005년 1월 23일 나리 씨가 실종된 그날 가족들의 시간도 멈췄습니다. 실종 19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가족들은 나리 씨를 찾으려고 전단지를 제작하고 있어요. 과연 그날 그녀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누군가 답을 알고 있다면 제발 말해줄 수 없을까요? 지금까지 금요사건 파일 디바제시카였습니다.